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카이스트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장소가 주는 의미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서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도 좀 주목이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일정이 부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 받죠. 한동훈 위원장이 신촌에서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것은 단순히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지금 현재 구도 자체가 유권자의 구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40, 50 세대가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60, 70의 이제 고령 세대가 친국민의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 대선 때 이제 2030의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2030 세대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특히나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투표장을 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가 있는 곳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이유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틀막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그걸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선거 구도에서 가장 강고하게 잘 잡고 있는 게 정권 심판론인 거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결국 이번 총선의 의미 자체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저는 결국은 이제 두 양쪽 대표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싸움이 저는 굉장히 그 두 가지가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의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떡볶이 먹으러 가셨다가 투표하러 오는 건 아니실 테고 대통령실 입장은 지역 일정 중에 부산에 가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PK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권 관계자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원래 낙동강 벨트가 항상 스윙 보터 지역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여권 입장에서. 네. 지금 낙동강에서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도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박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늘 이겼던 지역구인데 라는 부분 곳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경 지역은 TK랑 다르게 TK는 국민의힘을 계속 강하게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불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불경도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 왔는데 일단 최근에 대통령의 무도함들이 커지면서 반감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부산 출신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고마치아라마 이런 게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산 민심이 불경 민심이 약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동강 벨트 지난번에는 불경 40석 중에 민주당이 7석을 했었는데 부산 셋, 경남 셋, 그다음 울산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박빙적이 많아서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왜 왔을까? 이게 대통령 오시는 게 그닥 반갑지는 그렇죠. 않다. 지금 대통령의 사진만 쓴 후보는 252명 중에 14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 정말 의리 있어요. 용산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을 공보물에서 빼고 있어요. 부산에 갔는데 대표적인 게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22%로 이겼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리는 주진우 비서관이 갔잖아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상은 박빙으로 나와요. 박빙으로 나온 여론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측근이고 용인갑이 여당에게 지난 총선에서 꽤 유리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은 그렇지가 않게 보여요. 그러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마이너스라는 거를 후보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이건 최세포가 인식하고 있어요. 최세포가. 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가서 하면 후보들이 말은 못하고 참 제가 연민이 갑니다. 후보들에게. 이게 약간 저건데 대통령은 도와주러 간다고 분명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당화문도 발표했고 어제 민생토론회 점검회도 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네. 후보들은 죽을 맛이겠죠. 돕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세요. 너무 이렇게 하고 개인적일 싶네요. 아닐까요? 너무? 제 개인 분석입니다. 아, 예. 이제 뭐 예. 분석에 예. 따르면 그렇죠. 제 네. 개인이 추정하고 근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불경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판세 예측들을 이제 어제 일제히 내놨죠. 네. 각 정당이 뭐 당연히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양쪽 다 당연히 많이 나온 쪽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선거란 건 한 명이라도 더 나온 쪽이 이기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양쪽 굉장히 다른 점이 느껴지죠. 민주당은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죠. 자기네 지지층들이 방관할까봐, 뭐 내가 안 나가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관론을 경계하고 있죠. 포기할까봐, 어차피 안 될 거 나도 안 나가야지 할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지금 양쪽을 이제 다 자기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판세 보면 지금 민주당은 110개가 우세하다. 그리고 50개가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략 80한 23, 80한 초반 정도가 우세하다. 그리고 55개가 55개가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합 지역이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수도권과 함께 가장 경합 지역이 많아진 게 아마도 PK인 것 같습니다. PK 충청 이쪽에서 이제 많이 경합 지역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박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PK에서 그나마 지난 총선 때 크게 이겼습니다. 민주당에게 40석 중에 8석을 빼고 나머지를 이겼기 때문에 그나마 103석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만약에 PK 특히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로 개헌 저지선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PK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글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마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설명했던 해운대 각 같은 데가 무너지고 또 수영 같은 데는 지금 장해찬 후보가 무소로 출마하면서 또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수영, 해운대 이런 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PK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에서는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흔들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때부터 이제 영남으로 묶여서 대구 경북과 함께 불경도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셌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 지지세가 센 민주당에서 옛날에 DJ 민주당부터 해서 계속 PK로의 그 지지세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지역 감정이 심해서 그게 쉽지 않았는데 경남 출신, 부산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약간은 불경만큼은 조금은 터전을 확보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최근에 그게 안 됐었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부가 운영하면서 실책 때문에 비판받은 부분이 컸다고 보는데 이번 총선에서 저는 불경을 좀 최근에 눈여겨보는데 대선까지도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서 대선까지도. 민주당이 선전을 많이 하면 국민의힘은 불경은 우리 지역이 이제 아니다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두보라고 하기엔 그렇고 진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까 그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 82곳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많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예. 수치를 밝히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많다. 그 전에는 90석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예, 그 예. 수치가 늘어나고 있고 예, 경합 예. 지역도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 제가 예. 밝힙니다. 근데 이제 우세 지역이 82곳보다 많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어제 이제 발표하기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관론을 지금 끊고 어쨌든 우세 지역 12곳보다 많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경합 지역을 근데 포함해야 수치는 안 말했어요. 예. 안 말하면서 아, 그보다는 아, 많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예.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지율 격차 3에서 4% 포인트인 지역이 55곳. 그런데 서울이 15곳, 인천격이 11곳, 예. 부울경이 13곳, 충청이 13곳, 강원이 3곳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우세 예상하고 경합지역 50곳 이렇게 입장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다른 데 나가서 110곳 정도라고 보는데 그냥 뭐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114곳이다. 있어 보이려면 네. 뭔가 그래야 좀 있어 110곳보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마치 한 땀 한 땀 부숴간 것 같고 114곳이라는데 누구는 안 되면 이제 114에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고 110곳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의 15석 20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합 지역은 사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 모른다고 봐요. 대략 경합 지역에 대해서 바람을 따서 그냥 퍼센트를 내야지. 물론 지역구를 동별로 민심을 다 한다면 뭐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 조사를 그렇게 한다면 알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제가 뭐 혼자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소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소장님은 아직 공석입니다. 제가 혼자 뭐 빅데이터를 돌릴 수도 없고 예, 제 컴퓨터도 낡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는 110곳에서 뭐 왔다 갔다 15석 좀 더 적게 잡으면 1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눈여겨보시고 있는 그 선거구가 있으세요? 일단 분당 갑을도 관심이고요. 분당 갑을도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 내가 관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역이 선거구 자체보다도 지역으로서 부산 경남 여기가 좀 관심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몇 석을 넣느냐. 이게 전반적인 부울경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라는 거가 하나의 뭐랄까요. 선입견이라고는 그렇고 뭔가 기준처럼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 통해서. 그러면 대선은 한 표 차이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득표를 높인다면 대선에도 영향력이 클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이재명 부사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관심 지역들이 있지만 저는 수도권에서 동작을과 도봉갑 이런 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작을은 지금 유삼영 민주당 후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붙고 있죠. 도봉갑은 안기령 민주당 후보,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 왜 두 곳을 눈여겨보냐면 양쪽 다 민주당 후보는 사실 지역 기반이 없는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뭐 이긴다면, 특히나 크게 이긴다면 그것은 이번 선거를 좌우했던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지역구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았다가 자리 잡고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 논란들이 마지막 막판에 불거졌습니다. 특히나 양문석 후보의 어떤 불법 대출 의혹,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발언, 그리고 공영훈 후보의 뭐 아빠 찬스 논란 같은 그래서 양, 김, 공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전 기본적으로 수도권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논란 같은 건 수도권 민심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이제 부동산 민심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 후보의 자질 논란들이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이 지역구들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여론조사 좀 준비를 했는데 나경원 후보와 유삼영 후보 여론조사 혹시 그래픽 좀 준비됐나요? 네. 보면 4월 2일에서 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 보면 나경원 후보가 48%고 유삼영 후보가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일에서 2일 2대1리가 조원 CNI에 의뢰한 무선 ARS 조사에서는 유삼영 후보가 48.5%, 나경원 후보가 47.5%예요. 그리고 4월 1일에서 3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6%, 유삼영 후보가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뭐 보수 정당이 4차례, 진보 정당이 5차례, 뭐 스윙보터 지역구라고 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6번을 찾았어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접전이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접전인데 저희도 모르네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력을 쭉 세우고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기 일단 여론조사 M 저건 되게 그래픽적으로 저도 많이 참조를 하는데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장슬기 기자가 만든 네, 건가요? 장슬기 기자랑 친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장슬기 객관적으로 기자가 좀 갈아 넣어서 만든 아. 여론 M이죠. 네. 많이 갈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각적으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여론조사장은 박빙으로 나오는데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유삼영 후보가 지역 이슈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데 정작 투표할 때는 실질적인 거 좀 따지게 되거든요. 유삼영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골목마다 골목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얘기했듯이 제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재명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권 심판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권 향배를 본다. 심판론이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강고하게 어쨌든 지금 뿌리 내려 있고 민주당 쪽에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하게 지금 구도가 짜여 있는 상황이죠.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죠. 반면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후보 자질 논란이 수도권 민심 자체가 굉장히 연동화돼 있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 후보가 나와 있는 뭐 안산 그리고 뭐 김준영 후보 나와 있는 수원 인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같이 미칩니다. 항상. 특히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 김용민 후보 자체가 막말을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막말이 일주일 내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말 자체에 반응했다기보다는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대응 때문에. 그렇죠. 한명숙 후보, 한명 대표가 당시에 본인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낙검스러운 강력한 팬덤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팬덤을 안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은 많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 후보 물러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죠. 결국은 전체 판세형이 없을 거다라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이제 근데 다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나중에는 결과론 쪽으로 이제 추론할 뿐인 거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수도권의 민심 전체가 정권 교체론에 굉장히 좌우됐다면 지금 막판에 이 논란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셨던 그래픽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차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느 후보가 8%를 앞서더라도 사실은 그건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그냥 다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인 건데 그 박빙 가운데에서도 과연 어떤 구도, 플레임이 과연 조금 더 막판에 영향을 미칠까?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다른 방송에서는 이전에 이재명 부사장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김주영 후보 논란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밀고 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컷오프 시켜서 국민의힘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갈 것 같고 그런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뭐 옳진 않지만 이해는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 번 이재명 부사장이 예를 듣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설득당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바로 쪽이 합리적인 것 같으면 설득당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재명 부사장의 말이 맞다고 보고 지금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가 사실은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엎드렸지만 일반적인 유권자에게는 엎드린 것 같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니네도 똑같아. 니네가 뭐 어떻게 날 뭐라고 그래. 그런 반감 있는 표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김준영 후보는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표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일찌감치 컷오프된 장해찬 후보보다도 이 수위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을 좀 덜 받는 거지 수위는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적절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또는 충청에서 뭐 열성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실은 무투표 당선을 시키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는 기차를 잘못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 소장님이 언급하신 분당갑 지역구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맞붙었는데 이 지역 여론조사 좀 보면 4월 1일에서 2일 이데일리 의뢰로 조원 CNI가 우선 ARS 조사한 결과 이광재 후보가 50.7%, 안철수 후보 43%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KBS가 4월 1일에서 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는 이광재 후보 51%, 안철수 후보 38%입니다. 3월 31일에서 4월 2일 SBS 의뢰로 입소스 주식회사가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는 이광재 후보가 46%고 안철수 후보가 45%입니다. 상당히 접전이에요. 상당히 접전이고 정말 뭐 보면은 뭐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예. 그리고 사실 이 지역구가 20년간 딱 한 번 빼고 보수 후보가 그렇죠. 계속 당선된 곳이에요. 2016년 총선 빼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겼었죠. 조금 전에 했던 표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너무 흥미로운 건 지금 한국리서치 KBS도 4월 3일 무선 전화 면접, 입소스 SBS도 4월 1일 바로 전날이죠. 무선 전화 면접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수치가 저렇게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하더라도 이제 95% 신뢰 수준에 같은 방식의 날짜도 거의 똑같은데 저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500명 조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샘플이 적죠. 그러니까 정말 더 예측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또 뭐 KBS, SBS가 뭐 그야말로 뭐 날림 조사할 리스가 없죠. 그런 점에서 참 정말 수도권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갑은 그야말로 천당 아래 분당이었던 핵심이죠. 핵심 네. 지역구죠. 정말 진 적이 없을 정도로 2016년 총선을 빼고는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역구인데 확실히 이광재 후보가 많이 굉장히 뒤늦게 공천을 받고 뒤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쨌든 선전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짜 분당까지 흔들리면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기 남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기 남부가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사실 이길 곳이 마땅치 않죠. 거의 뭐 수원을 포함해서 성남 큰 대도시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는데 그나마 믿을 때가 분당인데 분당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전에 우세 지역이 뭐 80이니 90이니 얘기하지만 다 의미 없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분당 갑에 가서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났었거든요. 네.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났는데 박빙인 것 같고요. 근데 박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좀 우세를 해야죠. 그러니까 분당, 천당 안에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 유권자들의 자부심도 있고 대선 주자로 분류되던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보궐선거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인데 지금 제 느낌으로도 박빙이고 그러면 각 캠프의 조직력 이런 것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바라보는 그 미세한 감정들에 따라서 변한다고 봐요. 근데 이광재 후보는 원래 종로를 노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일찌감치 털을 잡아서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밀려서 이제 분당으로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따라잡았어요. 거기는 이제 조직이 기존의 김병관 후보 조직이 좀 붙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볼 때는 저는 박빙에서도 이광재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있는데 이건 정말 뭐 거의 관심법 수준으로 보는 거고 과학적으로 본다면 네. 모르지요. 야, 예. 모르죠. 예.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의정 갈등의 국면에 있어서 그 지역에 좀 병원이 또 많아가지고 영향이 많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종합병원도 꽤 많고 분당에 예. 그쪽 지역에 예. 분당과 물론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겠지만 최근에 정권 심판론이 나온 것은 대통령의 좀 무도함. 제가 속된 표현을 하면 그걸 관통하는 건 이제 무대뽀로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유튜브라도 저는 이제 막무가내 좀 느낌은 안 살지만 막무가내 정도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당이면 나름 자부심도 있고 교육수도 높단 말이에요. 판교도 같이 있고 그분들의 약간 감정을 건드렸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박빙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게 더 많이 작용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불리할 수도 있죠. 그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 예전엔 종로를 뭐 정치 1번지 이랬는데 지금은 용산이 새로운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년 전에 이 지역구가 사실은 890표 차로 승부가 갈리면서 이번에도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데 여론조사 보면 4월 2일에서 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강태웅 후보가 47%, 권영세 후보가 40%입니다.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2일에서 3일 같은 기간 무선전화 면접 방식도 같죠. 권영세 후보가 46%고 강태웅 후보가 45%가 나왔어요. 아, 여기는 정말 까봐야 알겠네요, 진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말 열어봐야 알 것 뭐 같은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870표 차로 890표. 네. 90표 차로 네. 2020년도 총선 때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이 국민의힘의 좋은 지역구가 아니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용산이 이제 재개발되고 많이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용산 지형이 좀 바뀌었다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전히 저는 굉장히 서울에서 과연 용산까지를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위로 북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민의힘이 네. 위로 북상할 수 있는 거고,
용산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강남권에 묶이는 거죠.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게 묶이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선거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저기도 진짜 제가 볼 때는 선거날 11일 한 새벽 3, 4시가 돼야 윤곽이 좀 나올 정도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표 방송하시는 분들은 저 지역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역시 관심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볼 수 없는데 권영세 후보가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좀 있을 텐데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서 정권 심판론이 강한 지금의 총선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에 그래서 권영세 후보의 인물론으로 사실 0.7% 차이로 이겼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하는 와중에서도 용산을 권영세 후보가 가져갔었던 건데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원래 이제 학교 같이 있고 그래서 알려졌고 또 용산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급 주상복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수층들이 더 많은 유권자 지형인데 어떻게 그런 앞서 말한 그런 바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는 모르겠어요. 부산 잠깐 볼게요. 아까 이제 장해찬 후보 예.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국민의힘 전영욱 후보와 민주당 유동철 후보 그리고 이제 장해찬 후보가 맞붙었는데 4월 1일에서 4월 2일에서 3일 JTBC가 메타보이스의 의뢰에 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거는 유동철 후보가 35%, 전영욱 후보가 27%, 장해찬 후보 23%였습니다. 보면은 지금 부산 MBC와 부산 일보가 4월 1일에서 2일 무선 ARS 의뢰한 조사는 유동철 후보가 35.8%, 정영욱 후보가 31.1%, 장해찬 후보가 28.2%예요.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 부산에서 했는데 장해찬 후보가 막 사과하라고 난입하면서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정영욱 후보가 라디오에서 사퇴하시라 거듭 촉구를 했더라고요. 완주할 걸로 보세요? 장희찬 후보요? 네. 오늘까지 사퇴 안 했으면 완주하는 거죠. 네. 그건 장희찬 후보 스타일이에요. 장해찬 후보 스타일이다. 네, 스타일인데 그냥 스타일로만 밀고 갈 수 없는 게 있죠. 장희찬 후보는 대통령이 가장 처음으로 영입한 참모였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참모였는데 사실은 당에서 컷오프가 되는 건데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그래서 부산 수영을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3분할이 되면서 민주당에게 지역구를 헌납을 하게 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에 돌아와서도 당에 해를 끼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뒷배를 믿는 거죠. 뒷배를 믿는다? 예. 무슨 뒷배죠? 뒷배라는 표현을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뒷배를 믿는 건데 예. 대통령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장희찬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네. 예, 전해지기로는 그래서 장희찬 후보가 컷오프 된 데에 대해서 일단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장희찬 후보 측에서 나오는 거를 전해 듣는데 그걸 믿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러면 만약 지게 된다면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부산에서 한석이 잃게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장희찬 후보 때문이에요. 컷오프 됐는데 무소속 나가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희찬 후보 때문인데 장희찬 후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맞다면 앞에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 얘기할 게 있겠죠. 대통령이 미는 건 나였는데 대리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나를 컷오프 시켜서 이런 일이 생겼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 추정컨대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것이고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끝나게 될 텐데 그때 권력 다툼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거 말고는 장해찬 후보가 저렇게 아무리 스타일이 저런다고 해도 끝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단일화를 계속 요구하고 더 목소리 크게 요구한 건 장해찬 후보였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단일화 경선 요구한 것도 상식적이진 않아요. 사실 공천 취소를 한 당에 단일화 그렇죠. 경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보통 네. 이런 상황이면 정현욱 후보가 요구해야 되죠. 장희찬 후보가 괜히 말 나오면 명분이 없으니까 피해 다녀야 되죠. 뭐 전화하면 안 들리는데 그리고 끊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본인이 요구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네, 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랑 이제 장해찬 후보랑 굉장히 유세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격돌을 벌였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장해찬 후보는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사퇴할 겁니다. 사퇴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사퇴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게 뭐죠? 절대 사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사퇴하지 않겠습니까? 말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할 거다라면서 계속 장해찬 후보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구도의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면 뭐 그만큼 뭐 쉬운 싸움이 없는 거죠, 정말로. 그런데 전 조금 전에 이제 박성태 실장께서 뭐 뒷배드 얘기하시고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 얘기하셨는데, 자,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 거죠?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권의 지도부가 4분 오련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역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을 떠나서 뭔가 대통령실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같이 서로 협의해서 뭔가 리더십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만든 거죠.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 점에서 저는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뭐 사전투표가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완전히 높으면 뭐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뭐 절반 가까이가, 그러면 뭐 장해찬 후보의 표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 지금이라도 여권이 리더십을 확립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리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민주당 때문에 억울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말한 건 정말 철부지 어렸을 때 한마디 했던 거고, 사실은 지금 김준혁 씨는 역사학자라는 분이 가짜 역사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비교가 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억울할 수는 있으나 지금의 전체적인 대의를 생각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해찬 후보가 이제 컷오프 될 때 제가 듣기로 여권 핵심 관계자 A급 정도, A급 정도. A급. 네. 저 흔치 않은데 A급이, 어쨌든 A급 얘기가 이미 이제 결정이 좀 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명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권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의견을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결정을 해놓고 정말 컷오프를 시켜야 되느냐. 근데 여러 명이 컷오프 시켜야 된다.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내가 살려면 제가 죽어야 된다가 1번일 거고, 여론에 영향을 끼치니까. 또 하나는 그만큼 장해찬 후보가 민심을 못 얻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해찬 후보가 상당히 분개했다라고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가는 거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두 가지예요. 이상한 분이거나 뒷배가 있거나 이 두 가지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큰절 관련해서 국민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게 뭐가 어렵냐. 아직도 검사 근성이 남아서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소하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뭐 사실 부산 후보들도 그렇고 녹색정의당도 그렇고 지금 큰절 유세가 마지막에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누가 나한테 큰절한다고 해서 크게 감동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커피 쿠폰이라도 주든지 큰절 받아서 제가 뭐 합니까? 괜히 머쓱하기만 하지.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죠. 네. 예. 근데 저 그거 선거 유권자 후보가 아니더라도 큰절이 무슨 소용이나 싶은데, 어쨌든 그게 관례적으로 인식이 뭔가 저희가 머리를 굽힙니다라는 게, 머리를 숙입니다라는 게 있어서 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서서 죽을 필요가 있나? 머리 숙이고 죽어도 되는데, 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읍소 전략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읍소라는 게 그냥 뭐 표를 달라 이런 뭐 구걸이 아니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권은 유권자들이 절대 평가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뭐 낫다,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차원의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정권 교체 열망을 담아서 표를 줬는데 과연 내로남불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립했느냐, 과연 갈라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국가를 더 어떤 하나로 화합하는데 역할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전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만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뭐 민주당 뭐 조국 혁신당 찍으면 뭐 범죄자들 득세합니다라는 게 그 다음에 소구력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절대평가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뒤에 얘기를 아무리 한들 그것이 국민들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심하고 그럼 당연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작업들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녹색정의당의 큰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녹색정의당은 제 기억에 2004년부터 원내 정당에 들어와서 제3지대에서 일정하게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20년간 역할을 해왔던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여론조사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석도 어려운 다시 얘기해서 녹색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큰데 왜 이렇게 제3지대를 20년간 지켜온 정당이 사라질까? 그만큼 세대 교체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의당이 말한 것과 그리고 행동했던 것들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어떤 실망감이 누적돼서 지금 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도 굉장히 반성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에서 바라보는 이 태도 자체가 결국 기성 정당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의 결과가 그냥 상징적 의미가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녹색정의당이 큰절한 거는 일단 큰절했으니까 기사가 한 번 난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안 났을 것 같은데 녹색정의당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되게 노력해온 건 인정하는데 최근에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내부에서 개파에 대한 권력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에서 큰절하고 읍소한다고 해서 그래 사실은 니네 어렵게 해서 봐줘야지 별로 안 그럴 거라고 봐요. 똑같이 국민의힘도 지금 뭐 큰절하고 그런 건 저는 뭐 그냥 허리 한번 굽히는 거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읍소한다고 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 우니까 기회를 줘야지. 이건 아니죠. 그러면 진즉 잘했어야 되고 정말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 제가 대통령의 담화문 또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난 부분들을 봐도 크게 변화진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잘할 수 있게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위에 꽉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는 그건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고 유권자가 지금 거기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다 분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넘어가요. 관심법으로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님. 이 두 분은 다음 주 4월 10일 수요일 총선 특집 뉴스바사삭 오전 11시부터 유튜브와 MBC 라디오 동시 중계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